안녕하세요. 디지털 컨설팅 도성호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세미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리터러시 세미나 직원 경험을 통한 DT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DT를 통한 직원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직원 경험을 통한 DT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보시면서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현황을 잠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리더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긍정적인 직원 경험을 설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델 테크놀로지에서 조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덱스를 살펴보면요, 거의 80%에 가까운 조직이 올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제를 조기에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영향이 큰데요. 그리고 79%는 이미 벌써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직 전반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루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사실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이 코로나의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가장 최근에 유키즈 온 더 블럭에서 아마 엄청 떴던 사례인데요. 온라인 정육점이라는 정육각 사례입니다. 김재현 대표라는 사람이 카이스트를 졸업해서 돼지고기를 파는 정육점 사업을 한다는 것도 이슈였지만 더 중요한 거는 4년 만에 200억의 매출을 달성하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정육각이 좀 더 다르게 접근했던 방법은 뭐냐면 기존의 정육점이 하고 있는 시스템, 고기를 판매하는 시스템을 도축, 발굴업체에서 그다음에 세정, 수송 단계, 도매, 소매, 소비자로 유통되는 과정을 보통은 한 3일에서 많게는 40일간 걸리는데 이 시기를 유통되는 기간을 1일에서 4일 이내로 아주 초단기간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선이라는 카테고리를, 새로운 사업 카테고리를 만들어냈는데요. 최근에는 이 신선품을 정육에만 두지 않고 수산업까지도, 수산 분야까지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직원이 76명인데 개발자만 1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으로 이 고객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다 보니까 요일이나 계절, 고객 성향별로 그 변수에 맞춰서 그날 자동으로 발주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DT의 방법들은 되게 다양하고 범위가 되게 넓을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이제는 누구나가 다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가능해졌고, 이미 소비자들도 훨씬 더 기술에 대한 리터러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더 부가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반드시 해야 되는 과업이고, 이게 시간의 문제로 결국은 어떤 시간 안에 누가 더 먼저 빨리 전체적인 조직 변화를 이룰 것이냐가 가장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에 맞춰서 직원이 경험하는 이 모든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제품 프로세스, 이것들을 혁신하고 결국은 고객이 새로운 가치나 경험을 느낄 수 있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 그 다음에 가치를 만드는 작업들이 전반적인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실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비즈니스 기회가 이 DT에 따라서 보인다고 하는 분들은 84%나 되고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성공 기회도 매우 비즈니스 성공에 대한 요소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2년간 여겼다는 것도 70% 구성원들이 70%의 경영진이나 중간관리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대상자 중에 20%만 그 노력 중에 20%만 결국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가장 크게 이 DT의 장애물로 여기는 것이 문화적인 문제였습니다. 2018년에는 55%였지만 오히려 작년에는 63%로 상승했다는 거죠. 아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DT로 올해는 여겨졌기 때문에 이 문화적 문제도 내년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문화적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는 사실 문화라는 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치관을 기반으로 해서
조직에서 운영되는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엄청난 그 복잡한 문제들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심에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업무 프로세스, 조직 문화, 제품,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전략 이 모든 것에 리더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리더는 트랜스포메이션 이 영역, 바꿔야 될 전체 영역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직원이 경험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부터 조직 문화, 커뮤니케이션, 전략 이 모든 것은 직원 경험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리더가 중심이 돼서 이런 환경이나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레빈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미 인간의 행동이 개인과 환경 간의 함수로 결정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기술 발전의 속도나 그 다음에 우리 소비자가 원하는 니즈가 결국은 조직, 기업들에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어떤 동인으로 작동도 하지만 선제적으로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내서 환경이나 문화 분위기를 변혁시키면 새로운 상호 관계도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영향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 중심에 문화를 바꾸는 중심에 과연 어떻게 누가 그걸 리딩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제너레이터라는 말, 결국은 뭔가를 생성해내는 말이잖아요.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제너레이터는 결국은 리더가 중심에 서야 됩니다. 결국은 리더가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을 발휘하고 직원이 경험하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잘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엄청난 난항이 붙을 수도 있고 그 걸림돌에 넘어져서 결국은 추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리더가 어느 관점으로 어느 방향으로 이 DT를 실현할 것인가 조직의 정책 방향과 온라인에서 선택과 집중하고 변화를 민감하게 이끌지 못하면 결국은 DT는 공연불, 그냥 선언적인 것에 끝날 수 있다는 거죠. 변화를 위한 전략 과제를 설정하고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협업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조직 문화를 거기에 맞춰서 정비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제너레이터로서 리더는 변화를 위한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그걸 감지하고 또 예측해서 설계하고 대응하는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 제너레이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구성원들에게 성공의 어떤 마인드를 구축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 그리고 새로운 원칙에 해당되는 지금 세대들, MZ세대들에게 적합한 그런 원칙들이 있겠죠. 결국은 우리 함께할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칙들을 가지고 팀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뭔가 성장할 수 있게끔 또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장려하는 역할. 그리고 수식 피드백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 피드백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그 다음에 더 발전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그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바뀐 어떤 시스템이나 운영 이런 것에 새로운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루틴을 만들어가는 역할도 결국 리더가 해야 되는 거죠. 리더가 해야 될 구체적인 역할도 있다면 결국은 거기에 발휘되어야 될 리더십도 있는데요. 사실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라는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조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혁신시키는 이런 DT 상황에서는 훨씬 더 적합한 이론으로 리더십 원칙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지금 더 적합한 리더십이 애자일 리더십이다. 아니면은 거래적 리더십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미 많은 연구에서 검증됐듯이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의 학습이라든지 조직의 혁신이라든지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변화, 기술 변화에 따라서 조직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더 적합한 리더십은 결국은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는 비전과 동기를 부여하는 또는 동기를 저는 부여한다기보다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의사소통, 그 다음에 시적인 자극, 그 다음에 지지하는 지원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인정, 이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변혁적 리더십이 적합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사실 DT 상황에서 결국 조직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술을 접목해서 언제까지 그런 목표를 달성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인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들은 경영진이나 사업단위 리더, 팀장들이 알고 있고 또 구성원과 공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이 코로나 상황 같이 불확실하고 변동화가 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이 이거 좀 해볼만 하다, 괜찮다 라고 영감을 주고 또 동기를 유발하는, 우리한테 정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왜 이걸 기회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러한 동기를 유발시키는 소통을 해야 되는 게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의 역할이죠. 구체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기존에 아까도 우리가 좀 봤지만 문화적 문제 때문에 뭔가 그 DT를 접목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과거에 해오던 방식 때문에 다들 거기에 매몰되어 있고 그런 가치관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새로운 방법으로 뭔가 고객이 요구하는, 바라는 것에 적합한 방식으로 그 가치를 생각하거나 아이디어를 내는데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선제적으로 구성원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촉발시키는, 지적 자극을 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 거죠. MZ세대가 기대하는 것은 개인화되는 게 상당히 많긴 합니다. 과거에 우리 X세대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했던 거, 결국은 그런 누군가가 나를 지원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나보다는 조직에 초점에서 바라봤던 거에서 지금은 MZ세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개인적인 니즈가 강하죠. 개인적인 요구와 감정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보이는 지지적, 지원적 리더십 발휘가 훨씬 더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목표 달성과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사실 새로운 도전과 과업을 통해서 구성원들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데, 이 성장한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인정과 칭찬, 사실 MZ세대는 인정과 칭찬을 중요한 또 보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인정이 또 중요한 하나의 리더십 요소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직이 좀 더 효과적으로 DT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요. 좀 전에 첫 번째 요소로 우리가 비전을 봤는데, 조직 내에서 이 DT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영진과 사업본부, 리더들, 그 다음에 팀장들이 조직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갈 건지, 어느 시기에 어떤 기술 접목해서 어느 목표를 이룰 건지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비전, 전략, 그 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것들을 설정하고 이것들을 캐스케이딩해서 팀으로, 그 다음에 단위 리더나 개인들이 그것을 따라서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전체적인 확산 계획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능하겠죠.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DT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 게 저게 뭐고, 이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 그 다음에 개인이나 팀에서 실제 그 업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곳에 가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기술을 도입하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리고 장애인은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조직 내에서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 발휘를 이렇게 리더들이 하는 것, 더불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같이 이루어질 것이, 결국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리더십이 발휘돼야지만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결국은 직원이 긍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참여할 수 있게끔 직원 경험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포브스 인사이트에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 직원 경험이 고객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고객 경험이 수익에, 성과에 지금 정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느냐 서베이를 했는데, 우리 300명의 임원분들이 89% 임원들이 이랬다고 합니다. 더 나은 직원 경험이 더 나은 고객 경험으로 직결된다. 그리고 조직 설계는 그렇기 때문에
고객 경험과 직원 경험 모두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행복한 직원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행복한 고객 경험을 창출할 수 있고, 이 행복한 직원 경험과 고객 경험이 결합되어야지만 조직은 결국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직원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 2016년 이후에 회자되고 있는데요. 결국 그러면 직원 경험이 뭐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연구된 보고에 의하면 직원 경험은, 이 직원 경험이 좋은 조직 같은 경우는 기하급수적 조직으로 다른 평범한 조직보다는 40배 이상이나 자주 언급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성과는 평균 이유는 4.2배 더 높았고요. 그 다음에 혁신적인 기업으로 4.5배 더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직원당 평균 수입도 보니까 2.8배가 더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도 6배나 더 많이 회자되고 있고요. 직원 경험은 분명히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직 그렇게 국내에도 들여온 지가 얼마 안 돼 있고 몇몇 기업이 하고는 있지만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직원 경험에 대한 정의가 분분할 수 있는데요. 사실 공통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직원 경험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갖게 되는 인식과 감정인데, 그거는 직원들이 스스로 본인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뭔가 처방한 것들, 조직이 진행하는 것, 조직이 뭔가 변화되거나 일을 하거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느끼는 감정과의 교집합, 결국은 조직이 바라고 직원이 바라는 것의 교집합으로서의 부분이 직원 경험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긍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확대할 것인가가 우리가 긍정적인 직원 경험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경험은 사실은 입사 전부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회사에 대한 평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입사 전에 파악하기도 하죠. 입사 전부터 시작해서 입사 시, 그리고 퇴직 끝까지 매 순간순간 느끼는 모든 것들이 직원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결국은 직원 경험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죠. 왜 직원 경험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야라고 하면, 결국은 일터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기술의 발전으로 촉발된 것이지만,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 인력을 구성하는 주 중심 인력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보통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합해서 MZ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전체 인구에서 작년까지 기준으로 3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과 소비의 주력 세대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업 구성원의 60%지만 2025년에는 75%까지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이 MZ세대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HR이 적합한 전략을 펴거나 효과적으로 인사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보면,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결국은 MZ세대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전에는 일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지금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일의 가치를 엄청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금전적인 걸 더 나아가서 비금전적인 보상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고 생각하고요. 존중만도 있다는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인정과 보상, 그 다음에 칭찬,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보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넘어서 워크앤라이프 블렌드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단지 일과 삶의 균형이 아니라 일과 삶 속에서 복합적으로 본인의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 개발에 되게 관심 있는 또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무를, 그런 공간을,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이들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수평적 조직 문화를 중시하고 있고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MZ세대가 우리 인력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던 원칙이나 방향, 이런 것들에서 많이 변화될 것이 있는데, 그 변화에 대한 총체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이름이 직원 경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전까지는
도구만 있으면 일을 했던 거죠. 맨 처음 예전에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일을 생산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작업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됐던 생산성의 시대가 있었고, 최근에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몰입해서 만족감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가에서 직원 몰입이 중시됐습니다. 그런데 직원 몰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실은 직원 몰입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 직원 몰입이 결과적인 거라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직원 몰입을 제대로 이룰 것인가가 논의되는 게 결국은 직원 경험인데, 그거는 이전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초점을 뒀다면 지금은 기술과 그 공간에 대한 것까지 집중을 해서 좀 더 장기적이며 의도적인 설계가 필요한 게 직원 경험의 설계고,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원 몰입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실 이전의 직원 몰입은 되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매년 우리가 그 만족도 조사, 직원 만족도 조사라는 것으로 직원 몰입도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는 매년 60%에서 100점 만점에 60점에서 65점을 평균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올해 63점을 받았으면 내년에는 64점을 받아야 되는 또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사나 우리 조직문화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거 직원 몰입도, 직원 만족도를 높일 것인가 고심을 하고 열리한 것처럼 또 다른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결과만을 챙기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속되거나 뭔가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원 몰입은 결국 사실은 중간중간에 직원 몰입가 낮아지면 어떤가 이벤트를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아드레날린 투여라고 있는데요. 제이콥 모건은 이 아드레날린 투여처럼 단기적인 이벤트를 하고 그러면 팀원 점수가 또 올라가고 다시 이게 종료되면 다시 또 낮아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과정관리, 장기적인 전략을 가진 과정관리를 가져가는 게 직원 경험을 위해서 직원 몰입도를 제대로 우리가 관리하고 건강한 직원 몰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게 채용 단계부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직원이 들어왔을 때 몰입도를 올리기 위한 어떤 이벤트를 중요한 게 아니라 채용부터 퇴직까지 그 전체 과정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가 결국은 중요해지는데, 이 전체를 관리하는 직원 경험을 이루는 밑바탕에 환경적인 요인들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죠. 그건 문화적 환경, 물리적 환경, 기술적 환경.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물리적 환경은 결국은 공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이제 회색 칸막이 일률적인 책상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공장이나 그다음에 그 직종에 따라서 조금씩은 일하는 공간이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공간들을 어떻게 좀 더 쾌적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냐. 누군가를 우리 회사에 내 사무실에 초대하고 싶다. 그럴 정도로 우리 공간이 쾌적하고 내세를 자랑할 만하다. 물리적 환경이 괜찮은 거겠죠. 그리고 내가 그 공간을 유연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공간이 한정되지 않고 다른 공간에서 내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 이 물리적 공간에 대한 자율성이나 자유도가 있다. 이건 결국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직원 경험이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조직들에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려고 공간을 카페식으로 꾸민다든지 아니면은 쉼터를 마련한다든지 협업 공간을 만들어하는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협업이라든지 유연한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좀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자극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지,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어떻게 하면은 가치 있는 공간으로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실제 일과 연계된 우리가 일하는 그런 목적, 가치, 핵심 가치와 또 연계된 공간을 구성할 것이냐가 핵심이고, 이것들은 주는 개념보다는 실제 일을 하는 구성원들이 그들의 니즈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내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왕이면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탑다운식보다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가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이제 기술적 환경 요인인데요. 아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훨씬 더 이 기술적인 것들이 좋아지기도 했고 필요해졌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모든 직원들이 기술을 활용하는데 접근 가능해야 되고요. 누군가에게만, 어느 팀에게만 일정 부분한테만 클로스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은 분명히 전체 직원 경험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겠죠. 그 다음에 최신의 기술을 활용하면 물론 좋겠죠. 그렇지만 가장 최신의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일을 하는데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기술이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조직 요구보다는 직원의 요구를 수렴해서 기술적 환경을 구축하는 게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컨택 센터, 콜센터 같은 경우 우리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밀집된 환경에서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서 일부 분산근무나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끔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좀 갖춰지면서 시도하는 것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반복적이며 단순한 업무들은 AI가 챗봇이 대신하는 형태로 하고 좀 더 고차원적이고 난이도 높은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직원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도 직원 경험을 위해서 기술적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직원 몰입과 관련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우리가 접근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더 이슈가 되고 더 중요해지는 것들은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우리 정당한 목적의식, 내 일이, 우리 조직이 하는 일이 정말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좀 더 구성원의 입장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며 그 다음에 자원을 제공받을 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 문화이냐, 그 다음에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냐,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하고도 연결되어 있지만 정말 회사가 구성원의 건강과 웰빙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이런 요소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고 우리 경영진이나 리더들은 구성원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또는 그들의 기존 경험을 위해서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물리적, 기술적, 그 다음에 문화적 이 환경 요인은 각각은 서로 매우 다르죠. 그렇지만 이게 서로 지원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아주 쾌적한 공간으로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멋진 공간을 꾸며놨지만 구성원들의 건강과 웰빙에 전혀 신경을 안 쓰거나 그게 배려되지 않는 공간이라면 훨씬 공간에 대한 가치나 의미는 훨씬 떨어질 겁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적절하게 곱하기가 되어야지 직원 경험은 효과적으로 발휘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직원 경험이 만들어지는 것들은 매 순간순간이죠.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 일상의 경험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이라는 것들은 특정한 순간일 수도 있고 지속적인 순간일 수도 있고 만들어진 순간. 어떻게 구분하냐면 특정한 순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첫 출근이라든지 또 첫 아이의 탄생이라든지처럼 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지만 독특한 특정한 그 순간이 있는 거죠. 그거는 반드시 좀 챙겨줘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특정한 순간이 느끼는 것들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일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첫 임신이나 입사일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특정한 순간을 어떻게 챙길 것이냐. 그리고 또 지속되는 순간은 한순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이 직원 경험에서 우리 리더와 구성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이 순간적 경험이 좋지 않은 것들이 결국은 회의나 보고나 이 상황에서의 대면 상황이든 비대면 상황이든 이 상황에서 느끼는 경험들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순간은 재미있는 이벤트가 되겠죠. 어느 조직은 플레이데이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참여하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수요일 날은 몇 시에 일찍 퇴근한다든지 비어데이를 마련해서 뭔가 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든지 특정 기업 같은 경우는 할로윈 데이에 나름대로 어떤 코스튬을 만들어서 입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직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성한 특정한 순간, 특정이 만들어진 순간,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순간과 지속되는 순간, 이 순간의 경험들이 결국은 직원들의 일상의 경험이라는 거죠. 시스코에서는요, 직원들을 위해서 11가지의 직원 경험 가이드가 있습니다. 저는 그 11가지가 다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독특하게 본 것은 첫인상과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인상이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직원이 처음에 출근하기 전에 입사 인터뷰부터 입사를 안내하는 거, 출근 첫날에 어떻게 가이드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인정과 그 다음에 감사, 그리고 동문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이후도 계속 우리 조직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예우를 갖춘다는 거. 이거는 이 조직이 얼마나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네, 입사부터 퇴직까지 직원 경험을 관리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직원 경험에 대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매체를 통해서 좀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펍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우리가 특정한 만들어진 순간 얘기를 했었는데요. 매주 금요일 전 직원이 함께 배틀그라운드를 즐기는 플레이데이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분들이 일하는 자기들의 일에 대해서 그 핵심 가치를 정말 반영한, 직원이 경험해야지 고객이 어떻게 경험하는지 알 수 있겠죠. 결국은 직원부터 경험할 수 있게 한 거고, 그 일에 대한 것들을 직원 경험에, 고객 경험에 녹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직원 경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팀이 직원 경험실이거든요. 결국은 이 조직이 어떻게 직원 경험에 신경 쓰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우리가 제공하느냐, 이런 예시들이나, 그 다음에 직원들의 자기개발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펍지가 하는 직원 경험은 실제 고객 경험과도 상당히 연결된 직원 경험의 사례로서 저는 보여지는데요. 어느 기업이나 다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예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그 식품과 음료 서비스를 배달량보다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직원 경험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 식사 전에 이제 이 메일을 통해서 메뉴가 발송하는데, 이 메일 하단에는 직원들이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끔 링크를 제공해 놓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그것들을 매번 분석해서 그 다음에 더 좋은 메뉴들을 또 설계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들을 실행한 다음에 다시 그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것들이 계속 선순환될 수 있게끔 이런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고 설계하고 또 실행하고 또 참여시키고 다시 또 피드백 받는, 제가 앞에서 리더가 문화 변화를 위해서 조사하고 분석, 감지하고 예측하고 대응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야 된다고 했는데,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직원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좀 전에 그 변화 관리를 위해서 리더가 조사하고 분석하고 예측해서 또 대응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간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기술적인 경험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요. 작을 주기도 하고, 그것들이 결국은 직원 몰입을 올리면서 그 직원 몰입은 비즈니스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 직원 경험을 설계하기 위해서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던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 발휘에 좀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지금 2가지 정도의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MZ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친화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거냐, 그 다음에 이 MZ세대에 맞는 맞춤화된 HR 전략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이냐, 이게 더 직원 경험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MZ세대 친화적인 리더십 발휘라는 것은 결국은 MZ세대가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하고, 그에 대해서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보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위계서열적인 그 구조가 아니라 그 MZ세대가 존중받는 분위기, 이게 수평적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고민하는데, 이 수평적 문화라는 거는 하이라키를, 직급 체계를 단지 그것만 단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단순히 호칭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들을 참여시키는데 어떻게 참여시킬 거냐의 문제. 결국은 인정하고 참여시키는 것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가 쌓이고, 그게 수평적 문화를 만드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MZ세대가 일의 가치나 의미를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들이 일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기 일로 여기게 하려면 명확한 지시와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넘어서 워크앤라이프 블렌드를 중시하는 이 MZ세대를 위해서는 개인 생활도 되게 존중해줘야 돼요. 당연히. 너무 어떻게 존중할 것이냐?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적정한 거리가 어디까지인지는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다음으로는 MZ세대 맞춤형 HR 전략인데요. 사실 MZ세대에 맞추면 친화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MZ세대가 일자리를 선택할 때 87%가 능력 개발과 성장 기회가 주어지느냐, 이걸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지 채용 단계부터 홍보를 할 수 있겠죠. 이런 MZ세대인데 교육 지원비를 어렵다고 도서구입비를 줄이거나 이런 데를 줄이면 안 되겠죠. 이런 거는 당연히 반발을 할 여지가 있는데, 이러면서 직원 경험을 추진한다? 난센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금전적인 걸 넘어서서 비금전적인 보상,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칭찬과 인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연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사실 유연 근무도 분명히 보상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눈앞에 있어야지만 관리된다고 생각하는 과거의 베이비 부모나 리더들이 갖고 있는 고착된 생각 때문에 잘못 추진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하게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그들이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면 분명히 이것도 하나의 보상책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정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MZ세대가 요구가 큰데요. 이거는 공정함이라는 건 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표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시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피드백이라든지 실제 어떤 성과를 냈는지 누적해서 그것들을 나중에 평가하는 시스템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더들은 공유하고 질문하고 설명의 일을 가지면서 MZ세대가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의 목표와 중간 점검,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관리되고 평가되는지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전 세대보다 쌍방향 의사소통에 능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 피드백을 중시 여기는 MZ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행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참여시킬 것인가. 이들의 기술 리터러시들이 분명히 우리보다 이전 세대보다는 뛰어납니다.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그리고 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훨씬 더 참여와 소통은 쉬워지고, 인사상으로 그들이 참여해서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한 인정도 쉬워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조직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이 기술 발전으로 인한 환경 변화로 인한 비즈니스 기회는 무궁무진한데, 결국 그 기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조직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는 긍정적인 직원 경험이 커질 때만 고객 경험이 커질 수 있는데, 이 긍정적인 결국은 직원 경험이라는 것은 핵심 대상이 MZ세대이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을 리더들이 발휘할 수 있게끔 조직의 리더들에게 리더십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리더들이 직원 경험의 환경을 MZ 세대에 적합하게 물리적, 기술적, 문화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물론 이 방법들은 경영진과 단위 리더, 그 다음에 팀장들이 함께 추진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서서 있는 경영진이 이런 DT를 추진하는데 우리 직원 경험을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리터러시가 없다면, 그런 과거의 사고에 빠져 있다면 사실은 DT는 훨씬 더 요원할 수 있겠죠. 문화적 충격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 지원 경험 설계는 결국은 MZ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어떻게 긍정적 지원 경험을 조성할 것인가, 이를 통해서 직원 경험이 고객 경험을 견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DT 리더십 세미나 관련해서 저희가 직원 경험을 기반으로 한 DT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T를 통한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드리는 매직이코 최재규입니다. 앞서서 이제 도상우 상무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약간 좀 기술적인 내용들, 그리고 실제 DT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기술과 시장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시작되는 계기가 사실 2000년도에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그 시장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 인터넷 시장이 도입되면서 기존에는 전부 다 현실 세계에서만 일어났던 비즈니스가 2000년을 기점으로 웹이라는 틀 안에서 가상의 세계 환경에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통신망이라는 건 있었지만 2000년도에 등장한 웹이라는 통신망과 그 전의 통신망은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등장한 이 웹이라는 이 장치는 특정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PC죠. PC가 보급되고 윈도우 95 같은 새로운 형태의 운영체계가 등장을 하고 2000년도 초반에는 윈도우 XP 같은 그런 새로운 운영체계가 도입되면서 이 둥지 위에 다양한 서비스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2000년도에 이제 가상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비즈니스가 들어가는 계기가 만들어졌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 초반에 IT 1차 버블이 불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런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그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2010년이 되면 다시 한번 혁신이 일어나는데요.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접속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PC 이외에 스마트폰이라는 장비를 쓰게 됐습니다. 기존의 웹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주로 했던 게 정보 검색이나 쇼핑몰 같은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에 그쳤다면,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면서 다양한 개인화된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그런 편한 인터페이스를 쓸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는 굉장히 다양한 개인의 욕구가 들어가는데요. 사실 지금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화통화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영상을 찍을 수 있고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이걸 이용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처럼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이런 접근하는 방법이 2010년도에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최근에 기업 이야기할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가 언급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현재 세 번째 이런 인터넷에 접속하는 장비의 활성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물 인터넷 기술인데요. 2020년을 기점으로 사물 인터넷 기술은 굉장히 광범위한 형태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인터넷이 보급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1기가짜리 CPU를 탑재한 보급형 가격을 형성하는 컴퓨터의 대량 보급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10년도에 모바일이 시장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비자가 감내할 수 있는 금액대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이 대규모 보급이 시작된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사물 인터넷 관련된 기술들은 이런 소비자 접점의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시장에 대규모로 보급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 쓰는 전통적인 방법인 PC나 또는 스마트폰 이외에 전등 또는 어항, 의자, 집에서도 다양한 네트워킹에 접속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2000년도에는 기술 관점에서 보면 HTML이나 CSS 이런 엔지니어들이 좋아하는 웹 기술들이 있었고요. 여기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은 주로 쇼핑몰 같은 또는 정보 검색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쇼핑몰과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모바일이 등장했는데 이 모바일 생태계는 기존의 수많은 생태계를 애플의 iOS,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2010년도에 주목할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클라우드 기술이 등장한 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쇼핑몰 중심의 또는 검색 중심의 단순 데이터에서 비정형 데이터, 즉 사진과 동영상 같이 데이터를 다루기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데이터와 기술을 바탕으로 온라인 투 오프라인 같은 O2O 서비스 그리고 핀테크 같은 새로운 형태의 그 비즈니스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사물 인터넷이 본격화되는데요. 사물 인터넷은 다양한 형태의 센서, 액추에이터, 그 다음에 엣지 단에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물 인터넷이 다루는 데이터는 세상의 모든 데이터, 다른 말로 디지털의 현실 세계를 복제한다 라는 용어인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가상에 그대로 복제하겠다가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이 광범위한 센싱할 수 있는 대규모 인프라, 즉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와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싸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비용 같은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해보면 2000년도에 등장한 웹 기술은 정체된 게 아니라 지난 20년간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그 범위에 이미 웹 기술이 깊숙이 사용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 등장한 아이폰을 위시한 스마트폰 그 생태계는 현재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2013년쯤 시작한 IoT 기술 생태계는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데이터의 크기는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이런 커진 데이터에서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접점해 있는 인터페이스 기술인 기존의 웹이나 모바일 다음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비자하고 접점해 있는 다양한 센싱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를 미리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근거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물 인터넷이 펼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데이터에 관련된 AI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사물 인터넷 기술은 기존에 나왔던 인베디드 모바일 클라우드를 아우르면서 굉장히 폭발력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갖고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쓰는지, 그리고 정말 그 서비스가 가치가 있는지 이런 물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보신 화면에 라이코스의 강아지 또는 엠파스의 토끼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프리첼 같은 서비스, 별의별 서비스가 다 있었죠. 하지만 이런 기술이 등장하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초기에는 이 가상의 환경에 그냥 아무 서비스나 다 만들었는데 소비자가 잘 모이지 않는 거죠. 이 고객들이 잘 모이지 않는데 이 고객들이 모이는 거점인 플랫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엔 1998년도에 창업해서 실제 돈을 벌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보통 2006, 7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일어났는데요. 구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등장하면서 돈을 버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유사 서비스가 통폐합되면서 이 인터넷 세상을 대표하는 대표 플랫폼이 등장을 하고 그 플랫폼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익 모델, 유료화 방법, 고객층, 서비스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가상의 세계에 일어날 때 사실 시장 예측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모바일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됐는데요. 2010년도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가장 핫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소셜 커머스입니다. 커머스 서비스인데 스마트폰을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지역 밀착형 어떤 커머스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소셜 커머스가 등장을 했는데 2010년 기점으로 한국에는 약 800개 이상의 소셜 커머스 업체가 등장을 있었습니다. 이 업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 모델, 유료화, 고객층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진행이 됐고 여기에 쿠팡, 티몬, 위메프 같은 그런 대표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있는데 2010년도에 등장할 때 그들이 이야기했던 수익 모델과 현재의 수익 모델, 그들이 이야기했던 고객층과 현재의 고객층이 굉장히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마트폰 생태계에서도 비즈니스,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적용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시간도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2013년을 기점으로 3월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월 인터넷은 기존의 웹이나 모바일이 다루는 이 제한된 도메인이 아닌 굉장히 다양한 도메인에 열린 도메인에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의 가치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굉장히 현실 세계 밀착형 관련된 연구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한 7, 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 이게 이제 아직 우리 주위에 이게 공감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저는 이제 참고로 2013년부터 미래부 쪽에 3월 인터넷 자문위원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그런 IoT 관련된 정책 만드는데 좀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7, 8년간 이런 다양한 제품에 대한, 다양한 도메인에 대한, 다양한 시장의 니즈에 대한 이런 고민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기도 최근 그 2, 3년 사이, 특히 올해 들어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빠르면 2, 3년 안에 본격적인 이 시장이 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업 도메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주제로 다루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의 기술을 활용한 어떤 전환인데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1세대가 바로 인터넷 기술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00년도 초반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첫 번째 대상이 오프라인에 있는 쇼핑몰을 온라인으로 옮긴다. 그래서 고객 편의를 높이고 뭐 여러 가지 효율을 만들어내자. 뭐 이런 단순한 접근이었던 것 같고요. 2세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 모바일 생태계에서 보면 기존의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좀 연결시켜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배달하는 그런 기술에다가 스마트폰과 온라인 기술을 접목시켜서 배달의 민족 같은 서비스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에 관련된 일자리 또는 새로운 형태의 회사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에코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고객 사용 패턴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3월 인터넷 기술이 이제 한 지금 7, 8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3월 인터넷 기술은 현실 세계를 바꾸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파급력이나 이런 적용됐을 때 이런 생태계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사이에 이제 2013년 기점으로 시작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미 7, 8년 정도의 성숙기가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코로나가 최근 한 3, 4년 정도를 땡긴 것 같은데요. 보통 인터넷 또는 모바일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데까지 한 7, 8년, 뭐 짧으면 7, 8년, 길면 10년 정도 걸렸던 패턴을 생각해 보면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이 현재 이런 그 새로운 DT의 주체로서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현재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물 인터넷 관련된 기술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관련된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센서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을 하고요. 이 정보를 통신을 통해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이동을 시키고 그 클라우드 환경에 저장을 합니다. 이 클라우드 환경에 저장을 하면서 아주 큰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됐고요.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동일한 서비스, 아주 빠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데이터, 축적된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최대한 빠르게 취합해서 이걸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실제 액션, 즉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어떤 피드백, 액추에이터는 보통 소리를 내거나 빛을 내거나 뭐 팔을 그 모터를 움직여서 대응을 하거나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빠르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등장했던 인터넷 기술, 그 당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 사람이 직접 개입하는 여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판을 멀어주면 여기에 사람이 직접 개입해서 일기예보도 찾아보고 교통정보도 찾아보고 음악 정보도 찾아보는 그런 생태계였다면 2020년 이후에 인터넷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인터넷이 키보드 마우스로 이렇게 접속을 했다면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은 상황인지 또는 음성 또는 제스처, 뭐 과거의 패턴 이런 걸 활용해서 접근할 수 있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인터페이스, 그걸 떠받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기술과 시장을 한번 쭉 정리해 볼 건데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저는 인터페이스라고 정의하고 싶은데요. 이런 인터페이스는 2000년도에는 인터넷, 2010년도에는 모바일, 그리고 2020년대는 사물 인터넷이 주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취합한 정보는 현재 클라우드 환경에 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뽑아내는 기술이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를 신뢰를 부여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이런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런 키워드들은 지금 보는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서 적용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AI 기술은 우리 실생활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 아나운서라든지 인공지능 시니어 키오스크라든지 인공지능 어떤 것들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You. Yes, you. 네, 저런 I'm calling on you. 그 캐릭터를 가상으로 And 만들어낼 you're 수 있는 gonna 거죠. say you're Germany, County, you'll be 네, saying 트럼프 you 대통령 같은 can't 경우에는 뭐 한국말을 전혀 못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패턴을 매우 비슷하게 흉내내는 그런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그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대통령을 가상의 세계에 만들 수도 있게 됐습니다. 올해 그 지자체 선거할 때 그 후보들은 대규모 유세전 대신 잠깐 보시면은요, 이런 선거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말을 걸자. 어떤 공약을 걸었나요? 최 후보와 똑같은 목소리로 답합니다.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네, 그래서 이런 선거운동에 그 실제 후보자와 동일한 형태의 목소리와 행동을 갖고 있는 그런 키오스크를 배치해서 소비자 접점을 시도하는 이런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기술 응용 발전에서 최근 그 이번 달에 이제 공개되어 있는 그런 엔비디아가 공개한 기술인데요. 최근에 이런 비대면 환경에서 이런 온라인 회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회의, 화상회의 지금 저희도 하지만 이런 화상회의 할 때 인터넷 대역폭이 큰 그 이슈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동시 접속했을 때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인공지능 기술을 써가지고 줄일 수 있을까라는 게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11월 초에 발표한 기술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기존에 우리는 지금 제가 화면에 나가는 거는 영상을 계속 스트리밍으로 해서 찍어서 지금 보시는 컴퓨터 화면으로 내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맨 처음에 제 정면 사진 하나만 찍어서 보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인공지능이 제가 계속 바뀌는 내용들에 대한 점만 체크해서 로 데이터만 보내는 거죠. 그래서 매우 적은 데이터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매우 적은 데이터를 보낸 다음에 기존에 제가 원본 영상 보냈던 거에다가 이 로 데이터를 합성해서 다시 딥페이크를 생성해내는 거죠. 저와 똑같은 거를 상대방 컴퓨터에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이 대역폭이 거의 1000분의 1 이하로 사용량이 줄어듭니다. 데이터량이 아주 급감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인터넷 네트워크 상에서 1000배 이상의 이 똑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고요. 비용 절감 효과가 굉장히 커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면서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화상회의 하는데 이 카메라 시점 때문에 제가 정면을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래를 보거나 이렇게 위를 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차피 AI가 딥페이크로 얼굴을 생성할 때 이 화면을 정면을 틀어줄 수 있습니다. 즉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오리지널은 눈동자가 딴 데 쳐다보고 있지만 프리뷰에서는 그 눈동자를 앞으로 쳐다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차피 딥페이크로 얼굴을 생성한다면 거기에 실제 얼굴을 생성하는 것보다는 나는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화 캐릭터를 넣고 싶어, 나는 동물 캐릭터를 넣고 싶어 해서 다른 캐릭터를 더 씌울 수도 있습니다. 즉 기존의 화상회의 시스템에다가 AI를 적용함으로써 1000분의 1 이상의 대역폭을 갖게 될 수 있고요. 여기에 다양한 그 얼굴의 시선을 조작하는 그런 장점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 애니메이션 같은 캐릭터도 적시어서 기존의 그 강점을 최대한 많이 키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제품 개발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경험한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를 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걸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걸 할 때 항상 좀 이슈가 되는 게 그 도메인에 있는 분하고 IT 전문가가 만나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뭐 IT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쉬운 용어인데,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 그 얼굴 인식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건데 거기에 겐이라는 알고리즘을 쓸 거다. 근데 겐이라는 알고리즘이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그 겐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저 외국어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듣지? 막 이런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런 디지털 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바로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최소한의 리터러시를 맞춰놔야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도메인에 있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IT 엔지니어가 그 도메인에 대한 리터러시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서로 최소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이 리터러시는 비유를 해드리면 우리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초중고 다니실 때 국영수를 굉장히 힘들게 리터러시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뭐 리터러시라고 하면은 가장 뭐 중요한 게 국영수인데 왜 우리가 국영수를 그렇게 죽어라 공부를 했을까요? 바로 이게 리터러시인 거죠. 국어 같은 경우에 못하면 한국 사람이랑 일을 못하는 거고, 영어를 못하면 글로벌 일을 못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 즉 숫자로 이루어진 세상인데 수학을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따라서 리터러시 때문에 국영수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런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리터러시가 바로 가상의 세계를 이해하는 통로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인데, 그 리터러시가 없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교육, 그리고 이런 거를 잘 끌어주기 위한 그런 그 상호 이해를 위한 도메인 날리지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들어가기 적합한 그 단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만족하지 못하면 사실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뒤쪽에 여러 가지를 할 때 실패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는 IT 전문가와 도메인 전문가가 만났어요. 그래서 도메인 전문가가 막 문제점을 막 이야기하는데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선순위를 미뤄야 되는 거, 어디를 개발할 때 걸리는 시간, 그리고 IT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언제 어떻게 투입할지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우리가 이걸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 의심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하는 사례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그 치과병원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컨설팅을 하는데
그 치과병원은 굉장히 오래됐고 굉장히 큰 병원입니다. 그래서 한 17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 치과병원에는 이 17만 명의 고객 정보를 잘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IT 전문가가 아닌 치과병원에 계신 그런 그 의료 영역의 도메인에 계신 분들은 이 데이터를 잘 못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어떤 정보를 추출해서 하면은 뭐 치과 병원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이 데이터를 어떤 부분을 잘 활용하면은 치과 병원의 새로운 매출처를 발굴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다고 컨설팅 할 때 말씀을 드려도 이게 사실 서로 공감대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안 해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너무 거창하게 프로젝트를 설계해 버리면 이게 서로 공감대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말만 하다가 실제 프로젝트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디지털 리터러시, 그 중에서도 오픈 이노베이션의 핵심 컨셉은 뭐냐면 그 고객과 그 다음에 공급할 수 있는 IT 기술 사이에 눈높이를 맞추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존에 내부에서 다 하려고 했던 거를 일부 외부에서 돌려서 이 외부의 회사방 연구소를 만들고 여기에서 빠른 실험을 하면서 이게 과연 유의미한지를 계속 테스트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치과병원에 1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있는데 이 고객 정보를 활용해서 뭐 고객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신규 매출을 새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또는 그 병원에서 클레임에 관련된 대응을 뭐 어떻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면 고개는 끄덕거리지만 그거 숫자로 한번 보자, 실제로 해보자, 진짜 고객이 그렇게 하는지, 이런 거 만들어내는 방법이 바로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만들어서 실제 고객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게 뭐 책상에 앉아서 맨날 이 펜때만 굴리는 게 아니라 그런 작업을 하면서 신뢰를 쌓아서 와 이거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쏟아 붓는다. 그 단계가 이제 제품과 서비스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핵심은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신이 있으니 상호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서로 조율을 하면서 신뢰를 쌓고 그 다음으로 가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사례를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했던 사례인데요. 코스타 상장사 중에 영어 회사가 있었습니다. 해외 수출도 많이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창업주 분께서는 뭐 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하시다가 이제 상장사 대표까지 하셨는데요. 이 영어의 가장 큰 본질은 영어 컨텐츠죠. 그런데 이 영어 컨텐츠라고 하는 옛날에는 영어 컨텐츠가 종이에 책에 이렇게 글씨로만 써 있었는데 기술이 계속 그 사이에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대의 요구가 바뀐 거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테이프 카세트가 등장을 하니까 그럼 테이프 카세트를 영어 교육에 써보자. 그래서 우리 익숙한 영어책 사면 테이프 카세트 껴주는 게 나왔죠. 기술이 발전해서 CD롬이 등장합니다. 그럼 CD롬 껴주자. 기술이 발전해서 온라인 강좌를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강좌 쿠폰 넣어주는 거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 앱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스마트폰 앱과 컨텐츠를 연결시키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역시 AI가 새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AI를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싶은데 최근에 IT 기술은 기존의 웹 모바일 단계보다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여기에 기술 복잡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영어 컨텐츠 만드는 데 있어서 역량이 사실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그 AI를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해서 대표님이 이제 그 제안을 주셔서 그쪽 회사의 직원들 대상에 AI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한 달 정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리터러시 교육을 시켰는데 이 대표님은 이제 우리 그 마음이 급해서 빨리 만들어야 돼. 그냥 우리 직원들한테 챗봇 하는 거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챗봇을 가르쳐 드렸어요. 하루에 뭐 그 수업을 하는데 압력을 좀 많이 가했죠. 그랬더니 원래 대표님이 원하는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우리 직원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챗봇을 공부한 다음에 제가 우리 회사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AI 솔루션을 개발하겠습니다. 대표님 시켜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걸 바랬는데 직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AI 너무 힘들다. 지금 내 업무도 처리하기 힘든데 이것까지 하면은 나 진짜 너무 어려워서 안 되겠다. 대표님 저 회사 그만둘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의도한 바하고 다르게 가는 거죠.
지금 IT 기술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이 복잡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내부 인력을 교육시켜서 이걸 쫓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내부 인력하고 외부 인력이 협업하는 그런 틀이 필요한데 이런 틀에 어떤 핵심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솔루션, 온라인 교육 솔루션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역량을 진단하고 내부에서 쫓아올 수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내부에서 쫓아오지 못하는 사람, 내부에서 자극을 가해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프로젝트가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역량 진단할 수 있는 그리고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매직액골 같은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좀 진행이 됐고요. 그 교육을 했더니 뭐 내부에서 못하겠다 그렇게 돼서 외부에서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외부의 자원을 끌어다가 내부의 컨텐츠에 새로운 형태의 혁신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2달 만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이 만든 프로토타입을 갖다가 중국에 있는 기존 거래처에 작년에 그 8월에 북경 북페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전시를 했더니 기존 거래처가 굉장히 어썸하다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의 다음 코스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게 만약 기존의 내부에서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굉장히 오래 썼다면 비즈니스 찬스를 놓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외부를 통해서 혁신을 일굴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영상이 있는데요. 이런 네. 네. 지금 이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 사례는 내용이 뭐냐면 강남의 보습학원에서 수업받는 친구들인데요. 여기 보습학원의 선생님은 EBS 강사로 꽤 인지도가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은 자신만의 특별한 노하우로 그 교재 컨텐츠를 가지고 잘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중국에 똑같은 교재를 쓰는 프랜차이즈 학원이 있는데 뭐 수강생이 한 5천만 명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강사들은 인지도가 낮죠. 그런데 선생님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누군가 메꿔줄 게 필요한 거죠. 그 선생님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들을 보조하고 선생님들을 지켜줄 장비가 필요한데 강남에 있는 애들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수업해. 그 컨텐츠 음성인식 스피커, 구글 스피커나 다른 스피커를 범용 스피커 제품에다가 우리 컨텐츠를 녹여 넣으면 그걸 가지고 쉽게 따라오게 설득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영어 교육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 경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대부분의 학부모가 영어 학원 보냈는데 왜 우리의 성적 안 올라요? 선생님이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집에 가서 복습 안 하는 게 큰 이슈 중에 하나죠. 이런 AI 스피커가 잘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집에서 얘가 과연 연습을 하는지 예복습을 하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선생님은 이 장비를 쓰는 선생님은 이걸 가지고 학부모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신의 그거를 어떤 가치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라고 하는 게 파괴적인 기술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에 보조적인 업무 효율을 높이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 바탕으로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서 일단 사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화면에 보시는 실버케어 쪽입니다. 그래서 실버케어 쪽을 한번 보시면은요. 할아버지, 다 잘 될 거예요. 그래. 난 사랑해. 네, AI 로봇 효돌과 사람을 대화합니다. 효돌은 7살 아이처럼 할아버지한테 궁금한 걸 묻기도 하고 밥 먹고 꼭 약 먹으라고 챙겨주죠. 요 효돌이라고 하는 그 AI 로봇이 있는데요. 이 로봇은 기본적으로 그 일방적인 말하고 센싱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AI 챗봇을 가지고 상호 대화를 하고 알아듣게 이렇게 만들어서 좀 지금 버전업을 했는데요.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기존에 이런 실버케어에 있는 부분에 저희가 AI를 좀 넣었더니 제품의 고객 가치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들이 있는데요.
매출이 한 5천억 정도 되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회사의 연구소 분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이 회사가 앞으로 이제 그 자동차 안에서 음성 인식으로 이런 게임하는 것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했는데 내부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순간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걸 하면 안 되냐? 내부에서는 그거는 지금 이 도메인에 맞지 않다, 속도가 느리다 뭐 이러면서 이게 되는 방향의 그림이 아니라 안 되는 그림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긍정의 모습이 아니라 이거 하면은 답이 없네, 이거 뭐 하면 안 되는 거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어느 순간에 고객의 요구 조건을 딱 끊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밖에서 아예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이게 맞는지 그 발주처한테 물어보고 다시 발주처에 진짜 고객한테 물어보자,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을 게임을 만들어야 되니까 게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여기에 자동차적인 요소를 저희가 최소한으로 넣어서 빠른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고객과 고객의 고객을 또 하나 체크를 해서 올해 1월달에 CECO에 좀 출품한 적이 있었습니다. CECO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내부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속도가 떨어져서 혁신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거에 대한 이런 성공 사례들을 한번 진행해 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물 인터넷 시대에서 중요한 그 인터페이스 기술 중에 하나가 VUI입니다. 즉 보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즉 말을 알아듣는 건데요. 이 말 알아듣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단어만 정확히 알아들을 것이냐, 또 하나는 이 사람의 화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들을 것이냐, 이 사람이 누군데 지금 현재 기분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아들을 것이냐,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기술 중에 어떤 거를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포장해서 고객한테 어떻게 빠르게 보여줄 건지, 그래서 거기서 어떤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그 AI 기술을 활용하는 걸 가지고 교육용에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에 초등학교에서도 AI가 의무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코딩 교육, 그 다음에 아두이노 같은 이런 오픈소스 하드웨어 교육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교육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교육 도구에서도 좀 더 이런 DT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보통 교육을 하면은 책을 하나 갖다 놓고 첫 페이지부터 이걸 일일이 코딩하는, 그런데 이 코딩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목표는 사라지고 어려운 것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표를 만들어주고 어려운 거를 좀 최대한 숨겨서 자신감을 향상시켜주자, 그런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학습 시스템인데요. 사용자들은 그냥 와서 저희가 제공하는 키트, 웹사이트, 그 다음에 앱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키트에 보면 그 동영상 따라하기가 있는데 동영상을 따라해서 저희가 만든 키트를 조립하면 그냥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집니다. 처음엔 원리는 잘 모르지만 일단 꽂으니까 나오죠. 그걸 가지고 저희 학습 사이트에 연결하면 미세먼지 측정한 데이터가 저희 학습 사이트에 그래프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 미세먼지 했더니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이 그래프의 패턴을 봤더니 어디에 가서 패턴을 봐야 되지? 미세먼지는 어디서 발생할까? 우리나라 암 사망자 중에 담배를 피지 않는 가정주부가 암 사망률이 높던데, 특히 폐암 사망률이 높던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 거지? 실제 요리를 할 때 가서 이렇게 그 미세먼지를 측정해 보면 수치가 올라가는 거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여주고 학생들한테 그 폐암 환자 중에 담배를 피지 않는 가정주부가 많다라고 연관관계를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뭐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한다. 그런데 집 안에서 주방에서 음식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릴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가습기를 튼다. 그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진짜인지 실험해보자. 그 다음에 창문을 연다. 환기를 시킨다. 뭐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여기에다가 음성 지능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데이터가 축적돼서 일정 수준의 이상이 감지되면 음성인식으로 지금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니까 음성인식 스피커가 뭐 창문을 열어주세요. 뭐 환기하셔야 돼요. 잠시 꺼뒀다가 하셔야 돼요. 막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게 설계가 된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런 걸 한번 체험을 해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전체적인 맥락이 어디고 그 안에 실질적인 기술이 어떻게 쓰이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런 걸 해야지 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에 적용된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런 AI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는데 지금 AI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AI 기술은 4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는 그런 센싱 관련된 AI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비전 AI죠. 시각 AI. 그래서 얼굴 인식 또는 뭐 자동차 인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각 AI인데요. 이외에도 음성 인식, 음성 AI 뭐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싱에 관련된 AI가 한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측하는 AI가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가 예측하기, 그 다음에 날씨 예측하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AI죠. 요즘에 이제 가장 핫 이슈를 떠오르는 AI가 하나 있는데 그게 자연어 처리 AI입니다. 즉 NLP죠.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API인데요. 이런 API들이 그 2018년에 구글이 공개한 버트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AI 그 자연어 처리 중에 가장 핫한 기술은 바로 GPT-3라는 기술인데요. 이 GPT-3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월 달에 GPT-1이 출시가 되고 다시 1년이 조금 안 돼서 GPT-2가 출시됐습니다. 이때는 데이터가 15억 개 파라미터로 시퀀스 투 시퀀스 알고리즘 학습을 시켰는데 올해 5월 달에 GPT-3가 등장하면서 이 자연어 처리에 새로운 그 문이 열리게 된 거죠. 그 데이터셋을 기존 거에 비해서 1750억 개로 늘리고 이 파라미터 셋을 엄청나게 늘렸더니 안 되던 게 되더라. 그래서 지금 GPT-3는 AI 분야에선 굉장히 핫 이슈를 떠올랐습니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스페인어하고 영어를 번역할 수 있다더라. 한국말로 시를 쓸 수 있다더라. 소설을 쓸 수 있다더라. 뉴스 기사를 쓸 수 있다더라. 친구하고 채팅하는데 그 마치 사람처럼 채팅할 수 있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GPT-3 같은 경우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오픈 AI는 참고로 그 테슬라 창업자인 앨런 머스크가 투자한 비영리 연구재단인데요. 여기서 GPT-2를 개발을 작년에 했더니 여기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GPT-3에 대한 라이센스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올해 안에는 이 GPT-3 서비스를 그 MS에서 직접 AI 아스라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끌어다가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을 설계해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 변화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르고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떤 걸 만들 수 있냐면 이 GPT-3가 사람처럼 말하고 소설을 쓸 수 있다? 그럼 GPT-3에다가 이 GPT-3는 현재 영어만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로 소설을 잘 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AI 아스라고 해서 AI를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이렇게 제공하는 기술들인데요. 한글 번역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걸 한글로 바꾸고 다시 여기에다가 음성 합성으로 사람 목소리를 더 씌우고 기타 또 다른 걸 더 씌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런 AI 기술 가지고 세상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스토리 작가, 소프트웨어 모듈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전 학습된 데이터에다가 뭐 발제할 수 있는 데이터를 넣고 스토리 작가에 대한 소프트웨어 모듈을 만들고 이걸 이용해서 웹사이트에 글을 생성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실시간 챗봇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뭘 또 할 수 있는 이런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적인 여건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토리 화가 프로젝트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건 저희 고객사에서 요청해서 이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스토리를 알려주면 그거에 맞는 최적의 그림을 대신 그려준다. 이런데 초상화를 생성해준다. 캐릭터를 생성해준다. 사진을 바꿔준다.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만 됐다면 최근에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서비스들을 모듈로 분리해서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만드는 거랑 실제 사용하는 제품을 완성도를 높이는 거는 다른 얘기지만 이런 서비스를 바탕으로 실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을 알고 그 방향성에 우리가 언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좀 빠르게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시장의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기존에 그 사물 인터넷 분야로 제가 2012년도에 이제 삼성 나와서 창업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명에 관련된 제품도 개발을 해봤고, 에너지 도메인 관련된 제품도 개발을 해봤고, 홈 가전이나 헬스케어, 뭐 하다못해 신발이나 키즈 또는 가구, 피트니스 관련된 제품까지 이렇게 쭉 만들어 봤는데요. 기존의 사물 인터넷 관련된 제품을 기존의 다양한 산업 도메인하고 합쳐봤는데 이게 잘 시너지가 안 나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가 사물 인터넷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가치를 뽑아내야 되는데 바로 지금까지 이 유의미한 가치를 뽑아내는 AI가 잘 붙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AI에 관련된 이슈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지난 2, 3년간 굉장히 빠르게 벌어졌고요.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이런 AI 서비스를 기존 기술에 녹여넣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나 이런 또는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현재 어떤 단계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어떻게 현재 발전하는 방향을 갖고 있으니 이 기술을 우리 서비스, 우리 도메인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그런 다양한 실험과 그리고 이제 진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IT 기술은 매 10년마다 혁신적인 기업의 등장과 소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980년도만 해도 이 IT 기술은 기업 내부의 전산화 관련돼서 많은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를 대표하는 IT 기업들은 기업의 데이터를 모았던 오라클, 그리고 기업의 사내 전산망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IBM이나 썬마이크로 시스템 같은 회사들이 주목을 받았었고요. 이 1990년도로 넘어오면서 패러다임이 개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가장 주목받는 회사가 바로 윈도우 95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현재 스마트폰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애플, 그리고 윈도우와 같이 윈텔이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만들어낸 CPU 제조사인 인텔 같은 회사들이 1990년도를 대표하는 IT 기업이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이 트렌드가 인터넷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본격화됩니다. 구글이나 야후,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새로운 회사가 등장하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런 걸 바탕으로 모바일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2020년 후에는 사물 인터넷 생태계가 만들어질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사례 중에 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구에 그 텅스텐을 가공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회사 매출이 한 3,4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텅스텐을 가공해서 금형 틀에다가 이렇게 그 금속을 녹여서 부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공정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접촉을 해봤더니 이게 장인이 계시더라고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장인이. 그래서 거기에 불을 어떻게 떼면은 뭐 텅스텐이 녹아서 색깔이 얼만큼 되면은 어느 타이밍에 뭘 하고 어느 타이밍엔 또 뭘 하고 해서 다양한 공정이 있는데 이게 사람의 감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이 어떤 날은 이분이 컨디션이 좋아서 굉장히 불량품 없이 깨끗하게 잘 되는데 어떤 날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또는 뭐 온도나 습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또는 그분이 아프셔서 다른 분이 대신해서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량품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장인들은 나이가 먹으시고 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출근 안 하실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회사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이런 상태를 비전 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은 걸 가지고 이 분을 보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분을 보조하고 이분이 없을 때 불량률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서 딥러닝 알고리즘의 데이터가 쌓이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사실은 다른 영역하고 다르게 그 회사 매출이나 생존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그 기술 혁신이 과거에 인터넷이나 모바일 같은 특정 산업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금은 거의 모든 전 산업에 퍼져나가는 단계로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그 대기업에서 이런 AI에 관련된 뭐 교육을 직접 하는 뭐
교육기관을 만든다거나 또는 사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뭐 SK그룹에 있는 뭐 AI 과정을 콘텐츠를 개발해서 공급한 경험과 그 다음에 현대차에서 이런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경험도 쌓게 됐습니다. 뭐 또 하나는 요즘에 이런 인재상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해커톤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부에 역량 있는 인재를 찾고 그 역량 있는 인재를 찾아서 그 인재한테 리소스를 몰아서 기업의 혁신을 만드는 방법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 상황은 아니지만 비대면 환경에서 그 하여튼 해커톤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이런 건데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인재 양성 사업 중에 가장 덩어리가 큰 것 중에 하나가 ITIC인데요. 이 ITIC는 2,000명의 그 이공계 석박사한테 매년 450억의 장학금을 주는 한 20년 넘은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환경에서 계속 미션을 하면서 가장 우수한 학생을 찾아내는 그런 이력을 측정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좀 유의미한 성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런 그 IT나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에서 이런 IT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은데 멘토를 매칭해서 누가 잘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이제 채용까지 이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요즘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마디 중에 하나가 이 리터러시를 맞추는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교육 이력 평가 시스템에서는 최근에 그 글로벌 화두로 언급되는 주요한 플랫폼이 3개가 있습니다. AI나 이런 새로운 형태의 그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언급되는 게 이제 프랑스 에콜 42 같은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 인수한 캐글 같은 온라인 경진대회 플랫폼, 그 다음에 전 세계 7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수업을 받는 미네르바 스쿨 같은 혁신적인 대학들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온라인 클래스와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그리고 해커톤 시스템을 결합하는 이런 작업들을 바탕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존의 그 공감대를 만드는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은 내부의 혁신을 만들어가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인데 내부에서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걸 해서 외부에서 먼저 빠르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내부 또는 그 고객한테 바로 해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 포인트를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DT 리터러시 그 중에서도 오픈 그 이노베이션에 대한 그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널 토의 순서로 이렇게 할 건데요. 사전 사전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을 좀 드리고요. 실시간 현장 질의응답 형태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옆에 이제 앞서 강의를 발제해 주신 도상무님하고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전 질문에 대한 좀 답변을 먼저 드리고요. 실시간으로 그 질문을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이제 도상무님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분인 장기열님께서 조직의 DT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먼저 그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DT를 출발하려면 현재 조직에 대한 에서 어떤 데 기술을 도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우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이걸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생각하는 DT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먼저 그런 생각 가지려면 리터러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구성원들이 정말 DT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좀 사례를 좀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비즈니스상에서 어느 영역에다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큼 우리가 데이터화되어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부분은 더 이어서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대표님이 추가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제가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DT를 하기 위할 때 최소한 리터러시가 있어야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있는데요. 서로 둘 앉혀놓고 일하라고 하면 일이 사실 거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공감대가 없이 그렇죠.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서로 마이크라는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컨설팅은 뭐냐면, 기술은 이런 게 있고 나의 문제점은 뭐가 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걸 컨설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러면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가 당장 바로 해야 되는 거, 천천히 해도 되는 거,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첫 번째 KPI를 어떻게 잡아서 뭐 실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 이런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세웠으면 이거를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뭐라도 빠르게 만들어 보자, 만들어 봐서 이게 결과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고 이걸 가지고 실제 대규모 실행을 할지 말지 정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단계로 들어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조직의 디테일을 위해서는 제 생각엔 탑 티어에서, 탑 레벨에서 과감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최소한 손해를 보더라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일단 뭐 해보고 안 나오면 뭐 하고, 뭐 나오면 그때 대규모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밑에 실무진보다는 꼭대기에서의 강력한 의사추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HR 쪽에서는 이런 내부적인 일을 처리할 때 조직 내에서 이런 부분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이런 조직 내에 가장 잘하는 사람과 외부 전문가를 붙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잘 기록을 하고, 이런 시행착오에 대한 다양한 조직에 대한 실험을 해서 이 유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진행할 때 그 내부 조직의 역량에 맞는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전략을 좀 축적하는 그런 축적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유사한 사례를 보는 게 제일 그 다음 플랜을 잡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한 집 중에서 하나라도 스몰 린을 만들면 네, 그 다음 맞습니다. 단계를 진행하기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두 번째 질문은 박민열님이 해주셨는데요. 디트를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임직원들에게 필요성을 어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사실 앞서 이야기했던 거랑 네. 비슷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공감대 만드는 거고요.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한 최소 지식을 학습하는 리터러시, 학습 기간, 그리고 이제 직원들에게 필요성을 어필하려면 사실은 HR 담당자께서는 그 채찍과 당근 전략이 좀 필요하거든요. 잘하는 사람은 더 뭐 당근을 줘서 더 잘할 수 있게, 못하는 사람은 좀 채찍질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이럴 때는 뭐 기존의 교육 방식이나 뭐 이런 조직 역량 강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 사실 저희가 그 PSI랑 같이 만들었던 그런 매직에코 시스템을 통한 이런 온라인 관련된 교육이나 역량 모델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에는 밖에 공개된 그 영상이나 유튜브 자료나 그다음에 저희도 공개드렸던 그런 무료 온라인 클래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활용해서 기본 리터러시를 키운 다음에 그다음에 조직에서 선택한 과제를 선택적으로 수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다음 질문 네. 갈까요?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조직 문화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김현수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도 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그동안 조직 몰입은 그냥 일회성으로 이벤트성으로 연말에 한번 진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두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속성이고요. 하나는 연속성인데, 지속성은 뭐냐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또한 했던 것들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몰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게 지속성 있게 가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연계성인데, 이게 전략 쪽에서 추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조직문화팀에서 추진하는 거, 그 다음에 HR에 추진하는 게, 이게 각각 다르게 본인들의 실적 중심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이 연계돼서 사실은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가고 있고, 거기에 연계된 HR 전략과 관련돼서 조직 문화는 어떤 이벤트나 어떤 것들이 가고 있는지 다 의미가 있게 서로 연결되고 효과도 나눠져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가고 이벤트성으로 끝나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플랜이 아니라 중장기 디자인 플랜을 짜고, 그 다음에 연단위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지속할 건 뭐고,
개편해서 다르게 좀 갈 건 뭔지 이런 보완이 된다면 연속성과 지속성을 연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오픈 이노베이션이 무엇인지, 이게 협력업체와 의뢰가, 협력업체에 대한 의뢰가 뭐가 다른지 궁금하다고 박한솔님이 해주셨는데요. 차이점이 명확하게 있는지 아까 우리 강의에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뭐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열어놓고 혁신을 해보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뭐 지금 지르하신 거가 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에 이런 유사한 거 굉장히 많았고요. 뭐 이게 뭐 새로운 트렌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IT는 기술 혁신 주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런 애자일이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있습니다. 기술이 새로 나오는데 이거를 아주 거시적인 관점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짧게 미시적으로 하면서 조금씩 역량을 측정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두드려 보는 거죠. 어느 쪽이 방향이 맞는지 그 작은 이소스를 계속 빠르게 반복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 핵심은 우리 조직이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사실 거창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빠른 실행을 통해서 이 방향이 맞는지, 그리고 맞는다면 유의미한 성과가 도출됐다면 이걸 바탕으로 또 다음 프로세스를 빠르게 하면서 그 아무도 모르는 정답을 빠르게 찾아나가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요지가, 제가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하면서 내부 직원들하고 미팅을 하면은 이게 말이 대부분 이렇게 가더라고요. 진지하게 회의가 진행되면 너가 우리 산업을 몰라, 너가 이 산업을 이해 못했어, 그거 하려면 10년 걸려, 그렇죠. 뭐 규제에 의해서 막혀서 못해서 뭐 새로운 거 해보자고 으쌰으쌰 모였는데 안 되는 이유만 100가지 1000가지가 정리돼 버리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안 되는 이유 정리하는 것보다는 되는 이유를 찾는 거죠. 되는 이유가 만약에 내부 협의를 통해서 빠르게 되지 못한다면 이 중에 핵심 요구 조건만 뽑아내서 외부의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거가 제대로 맞는 건지 검증받고 그 고객한테 진짜 고객한테 물어봐서 방향성을 체크하고, 이게 만약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 긍정적인 요소를 더욱더 강화시켜서 다음에 또 스노볼 효과를 만드는, 또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걸 빼갖고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거를 빠르게 해보는 그런 그 절차가 오픈 이노베이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기업 중 직원 경험을 도입한 사례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도 뭐 펍지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최근 또 발표된 걸 보면 펍지에서는 신입사원 분들에게 최고급 사양의 PC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고객이 이 게임을 즐기게 하려면 직원들이 실제 경험해 봐야 되는데, 우리 신입 직원한테 우리가 최고급 사양을 사준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펍지 말고도 국내 IBM 코리아라든지 LG화학 같은 경우가 직원 경험 사례로 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하고 있는 조직개발 프로그램들의 팀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팀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팀 간 하모니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팀 시너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것들을 최근 MZ세대에 더 적합하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전체 연계된 조직개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각 팀들이 신청해서 들어오고 결국은 구성원들이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지 리더도 구성원도 함께 팀 시너지가 낼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직원 경험이라고 하면은 빅데이터 관점에서 HR에서 그 모든 데이터들을 쌓아야지만, 그 기술적인 뒷받침이 돼야지만 직원 경험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LG CNS에서 HR 솔루션을 통해서 그런 빅데이터 기반의 직원 경험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그런 솔루션들을 선택해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겠고요. 좀 전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우리 조직 몰입 프로그램에다가 좀 더 직원 경험 관점에서 프로그램들을 업그레이드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오픈어 DOC라고 국제회의 컨퍼런스 기획하는 회사입니다. 인원은 전체 인원이 우리 사장님 포함해서 22분이신데요. 제가 6월 달에 그 조직문화 관련해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
여기는 직원 경험이라고 이렇게 오픈해서 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본인들이 우리 리더와 함께 저는 이제 업무하면서 중간에 학습을 같이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좀 놀라움을 느꼈지만 그 앞에 그 핵심 가치를 본인들이 정의한 게 있습니다. 자기 일과 그다음에 고객에 대해서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이 정의한 내용들이 일과 고객 회사에 대해서 정의한 내용 자체가 너무 와닿는 표현들을 한 거예요. 고객 경험 관점에서. 그런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 했더니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그 전체가 그 핵심 가치를 만들고 이것들을 업무와 연계시키는 내용들이 결국은 직원 경험을 실천하는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직원 경험을 이렇게 밖으로 내세워서 아예 직원 경험 팀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실제 직원이 긍정적인 경험을 갖도록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도입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게 좀 더 활성화되면서 아마 HR 쪽에서 빅데이터로 챙겨가면서 채용부터 퇴직까지 이런 각 터치 포인트마다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직원 경험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국내에 많은 사례들이 쌓이면 그리고 저희가 진단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쌓아서 한 번 더 모아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런 세미나를 또 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DT에 대응하는 조직 문화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먼저 하시죠. 제 생각에는 DT에 대응하는 조직 문화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 중심, 고객 지향의 문화라고 봅니다. 고객이 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그 감각적인 촉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모아야지만 결국은 DT를 우리가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한 측면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나 그런 사고방식 이게 조직에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전에 고객에 대한 마인드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그 니즈라든지 그 다음에 행태라든지 아니면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쌓아서 그리고 업무 중에 계속 모아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문화화되지 않으면 DT는 요원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협업인데 공유와 협업이라고 보거든요. 공유의 협업 문화를 해놓지 않으면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의 DT를 이루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 다음에 협업하지 않으면서 어느 한 팀만이 아니거든요. IT와 HR이 그 다음에 영업이 함께 협업해야지만 제대로 된 DT가 완성된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디지털로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들을 과감히 버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창의적인 마인드, 창의적인 사고 이 네 가지 관점, 고객 중심의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협업과 공유의 문화,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고 이 네 가지가 DT에 대항하는 기본 조직 문화의 기반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해주셨는데 네. 저는 아까 강의 중에 DT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DT가 지금 트렌드가 아니라 2000년도부터 가상의 세계가 열리고 웹에서도 DT가 한 번 있었고요. 모바일 환경에서 DT 한 번 있었고요. 네. 이제 3월 인터넷 시대에 DT를 또 하는 거죠. 근데 스케일이 다른 거죠. 이 웹에서 DT를 했을 때 2000년도 초반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웹 2.0이다. 뭐 해서 웹을 통한 혁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나왔던 키워드가 3개가 있는데요. 그때 공유, 개방, 참여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거를 공유하고 개방하고 그 다음에 참여를 해서 이거를 바탕으로 좀 혁신을 만들어 보자. 이게 웹 2.0 키워드 중에 하나였고 그 당시에 그 웹 2.0 키워드를 해서 가장 앞에서 뛰어나갔던 회사들이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입니다. 네. 그런 회사들이 지난 20년간 이 온라인 또는 모바일 생태계에서 굉장히 큰 혁신을 일궜던 거죠. 그러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DT를 가지고 우리가 적응을 할 때 공유 개방 참여라는 관점에서 대부분의 조직은 우리 내부 문서 이거 외부로 유출되면 안 돼, 특허 둘러야 돼, MBA 해야 돼, 이거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필수 요소 이외의 나머지를 개방하고 공유해서 다른 외부 파트너와 또는 다른 어떤 리소스를 끌어들여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실용 정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저도 네. 세 가지도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가 거의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성은 잘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현재 수준은 높지 않아 갈 길이 멀다고 생각되는데요. 올바른 DT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이것부터 챙겨야 할 것이다면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앞에 맨 처음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하고 유사하긴 하지만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거 하나, 이건 뭘까요? 제 생각엔 아까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데 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사회에 나올 때까지 아주 오랜 기간의 공부를 합니다. 그 10인 거의 초등학교 6학년, 네. 중고등학교 6학년에서 12년, 뭐 경우에 따라서 대학교 4년까지 하면 거의 16년, 20년을 그 사회에 나오기 위한 준비를 하거든요. 그 사회에 나오기 위한 준비를 할 때 어떤 걸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국영수죠. 국영수의 뭐 직업적인 소양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제 생각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국영수하고 똑같은 리터러시에 대한 소양을 올리고, 이 리터러시 소양을 올리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아까 얘기한 참여 개방 공유의 정신으로 뭔가 해보고 실패해보고 도전해보고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해결책을 나가는 좀 긍정적인 그런 열린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창하고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아니라 당장 내 주위에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당장 내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거,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거, 이런 형태로 좀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든지 조직 문화, 그리고 그런 업무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면 그 조직이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에 최적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 조직 구성원들이 계속 말씀해 주셨죠. 리터러시, 우리가 리터러시 문해력인데 뭘 내용을 조금 함께 공감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 경영진이나 중간 리더나 구성원 전체가 리터러시가 쌓여야 되고, 그 리터러시를 쌓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 사례들을 공유하면 그래도 리터러시가 쌓일 거고, 그 다음에 가장 기초적인 학습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아마 되게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중요성 충분히 알고 있고 수준이 높지 않은데 갈 길은 멀고 되게 조직 전반에 또 변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우리의 리터러시 수준 파악하고 밖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공유하고 가는 단계부터 좀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사가 소규모인데 20명에서 50명 규모의 작은 그 직원 데이터를 수집해서 활용하는 것이 다른 업무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건지 궁금하다. 네, 작은 조직에서 DT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는 제가 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직이 크건 작건 조직 내부에 업무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구분해보면 제품 생산하는 SCM, 그 다음에 회사 내부에 ERP, 그 다음에 고객 관리하는 CRM이 있다고 한번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CRM이라고 하는 게 있다. 우리의 고객들을 관리하는 게 있는데, 기존에 우리의 고객을 관리하는 방식이 이제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 정도만 한다. 그랬더니 내부 직원이 하는 일이 패턴이 계속 똑같은 거죠. 예. 일은 엄청나게 바쁘게 열심히 하는데 사실 성과는 그렇게 많지 않고 단순 반복적인 작업이 있다. 사실 이런 데다가 DT를 조금만 적용하면 내부 직원은 편해지면서 고객 만족도는 확 올라가고 네. 비용은 절감되고 여러 가지 이슈를 긍정적인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DT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거창한 게 아니라 이거를 적용함으로써 효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고 이걸 적용함으로써 다음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하나씩 단계별로 적응할 수 있는 게 DT지, 이걸 가지고 우리 기업이 현재 고객 베이스를 싹 바꾸고 매출을 10배, 100배를 키우는 네. 거를 DT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DT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일종의 문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문화에서 작은 거를 바꾸고 큰 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운 다음에 실제 기업의 그 생존 전략까지 연계해서 아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DT는 작은 거라도 한번 해보자. 이거 연습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적용해서 실제 사례를 만들어 보자. 이런 거라고 좀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저도 거기에 엄청 공감을 하고요. 저는 실제 한 조직에 이제 그 실무자 대상으로 코칭을 좀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인원은 많지 않은데 중간중간 뭔가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겨서 계속
자리에 앉아 있을 시간도 없고 엄청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그 대응해 줄 시간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떤 문제로 어디에서 와서 내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엑셀로 한번 정리를 그때마다 한번 좀 시간을 네. 내서 정리해봐라. 네. 그거를 일정 기간 모아봐라. 한 3개월만 모아서 도대체 어떤 패턴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나중에 이제 그분이 트러블 슈팅을 이렇게 쭉 정리를 했어요. 그러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공통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들을 현장에다가 본인이 이렇게 적어서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문제는 내가 직접 가지 않고 현장에 줄어들고요. 네. 결국은 AI가 할 일을 엑셀로 일정 기간 모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모든 걸 대응하기 전에 할 수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20명이고 50명이기 때문에 직원 경험 개인 맞춤화하는 서비스는 훨씬 더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혼자 커버하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맞춤화된 서비스는 오히려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20명이나 50명이라도 DT는 그런 문화를 세팅하고 실행하는 것은 반드시 갈 수 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8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8분께는 저희가 이메일로 그 상품 당첨되신 상품의 내역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네. 니즈가 많으시네요. 네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지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이렇게 질의응답 하는 게 떠오르지 않으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관련해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더 많은 직원 경험 같은 경우는 그 사례가 쌓여야 되고 이런 축적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후에는 좀 더 뎁스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례 중심으로 좀 풀어가는 그런 세미나 시간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자료나 정보, 내용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